여러분, 우리 자식이 전국예술경연에서 금상을 받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금상이 딸을 영영 데려가는 이유가 됩니다. 청진 바닷가 작은 골목에서 자란 이하은은 2년 연속 전국 금상을 받았고 졸업 후 국립교향악단 독창자가 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손이 터지도록 일하며 딸의 학비를 댔고 폐결핵으로 기침하던 아버지는 그 소식에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내가 우리 집 희망이다. 그러나 가장 빛났던 그 무대에서 내려온 날 밤 딸은 검은 승용차에 태워졌고 그 뒤로 10달 동안 어머니에게 편지 한 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 차가 향한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바다 냄새와 노래 한 소절로부터요. 제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청진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수남구역 송평동, 언덕배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 작은 마을이 제 고향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진은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지만 제가 나고 자란 송평동 골목은 그냥 작고 낡은 동네였습니다. 봄이면 바다 쪽에서 비릿한 바람이 불어오고 집집마다 처마 끝에 명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 그 명태 냄새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지금은 그 냄새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만복이었습니다. 청진 제철소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셨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쿨럭쿨럭. 새벽에 그 기침 소리에 잠이 깨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듣기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무서워서였습니다. 혹시 오늘 밤 아버지가 기침하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면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폐결핵이었습니다. 제철소에서 쇳가루를 30년 마시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행상을 하셨습니다. 장마당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은 곳이에요.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에 그게 생겨났는데 어머니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명태며 건나물이며 이것저것을 이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버신 돈으로 아버지 약을 사고 저와 남동생 하준이를 먹이셨어요. 어머니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터서 피가 맺히곤 했어요. 그 손으로 어머니는 제 머리를 빗겨주시고 밤에 제가 잠들면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제가 노래를 시작한 건 7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청진에 내려오는 민요인데 바다에 나간 낭군을 기다리는 여인의 노래였습니다. 제목도 없는 그냥 우리 동네 아낙네들끼리 부르던 노래였어요.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널면서 언제나 그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그 멜로디가 좋아서 따라 불렀고 선생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는 음악 학교를 권하셨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러셨어요. 하은이 목소리는 청진 바다가 나은 거다. 지금 생각하면 쑥스럽지만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양음악무용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기침을 쿨럭이면서도 웃으셨습니다. 하은아, 내가 우리 집 희망이다.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아버지 약값이며 남동생 하준이 학비며 다 제가 장학금을 놓치지 않아야 해결될 문제였으니까요. 노래는 제 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의 생계이기도 했습니다. 평양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청진에서 기차를 타고 6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한 평양은 제가 알던 세상과 전혀 달랐어요. 넓은 거리, 높은 건물, 번쩍이는 조명들. 기숙사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버지 기침 소리를 떠올리면 버텨야 했어요. 연습실에서 새벽 2시까지 발성 연습을 하고 아침 6시에 또 일어나 호흡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2022년 봄 저는 24살이었습니다. 성악과 3학년이었고 전국예술경연에서 2년 연속 금상을 받았습니다. 지도 선생님들께서는 제게 졸업 후 국립교향악단 독창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봄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어머니가 매달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편지마다 아버지 기침이 조금 더 심해졌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졸업해서 좋은 자리를 얻으면 아버지 약을 제대로 구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그해 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숙사 창밖으로 목련이 하얗게 피어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청진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명태를 팔고 계시겠지. 아버지는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고 계시겠지. 남동생 하준이는 학교에서 씩씩하게 뛰어다니고 있겠지. 그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어머니 민요를 흥얼거렸습니다. 룸메이트 서영이가 피아노를 치다 멈추고 귀를 기울이더니 말했어요. 하은 언니, 그 노래 뭐예요? 처음 듣는 건데 왜 이렇게 슬프지?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노래야. 서영이는 청진보다 더 북쪽 함경북도 온성 출신 피아니스트였습니다. 22살, 저보다 2살 어렸지만 피아노 실력만큼은 저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손이 작아서 건반에 닿으면 불리할 것 같은데 그 작은 손으로 어찌나 크고 풍성한 소리를 내는지요. 서영이가 쇼팽을 치면 기숙사 복도에 있던 친구들도 멈춰서 들었습니다. 저와 서영이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북쪽 출신이라 정이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둘 다 고향이 그리운 사람끼리 알아보는 그런 것이었겠지요. 그 봄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목련꽃, 서영이의 피아노, 어머니 민요. 그게 지옥이 시작되기 전 제 마지막으로 온전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것이 끝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저를 키워줬고 장학금이 있었고 졸업 후에는 좋은 자리가 기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는 그해 가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목소리가 무서워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으니까요.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7도를 기념하는 큰 공연이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에서 당 창건 기념일이 얼마나 큰 명절인지는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보다도 더 크게 치르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 나라가 들썩이고 평양은 며칠 전부터 꽃으로 뒤덮이고 군악대가 거리를 행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연에서 독창을 맡았습니다. 전국에서 뽑힌 예술가들이 무대에 서는 자리였는데 성악과 독창자로 제 이름이 올랐을 때 선생님들도 저도 놀랐습니다. 24살 학생이 그 무대에 서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당 창건 기념 공연에서 독창합니다. 아버지께도 말씀드려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받고 기침을 하면서도 웃으셨다고요. 우리 하은이가 해냈구나. 그 말을 읽으며 저는 연습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반드시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약각, 하준이 학비, 어머니의 거친 손. 그 모든 것이 이 무대 위에 달려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연 당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몸 상태를 확인하고 발성 연습을 하고 미음 한 그릇을 먹었어요. 목을 잡아서는 안 되니까요. 무대 의상은 흰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공연 1시간 전에 분장실에서 화장을 받았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눈이 크고 피부가 흰, 꽤 아름다운 여자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겁나게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딘가 불길했다고 해야 할까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을 찔렀어요. 객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00석이 넘는 극장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어요.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른 곡은 그리운 내 고향이었어요. 북한 가요인데 멀리 떠나온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로 청진 바다를 생각했어요. 어머니 민요를 생각했고 아버지 기침 소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제 노래는 평소와 달랐다고 나중에 서영이가 말해줬습니다. 언니, 오늘 울면서 노래한 것 같았어. 눈물은 안 흘렸는데 목소리가 울고 있었어. 공연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했어요. 조명 때문에 객석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문득 맨 앞줄 중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검은 인민복, 옆머리, 도톰한 얼굴. 김정은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박수를 치면서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분장실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옆에서 떠들고 있었어요. 언니 진짜 대박이었어. 나 소름 돋았잖아. 저는 웃으며 대꾸하려는 순간 분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보이부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보이부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의 비밀 경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보통 좋은 일이 없거든요. 이하은 동무.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서 그를 봤습니다. 원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바로 따라오십시오. 분장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서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밤거리가 흘러갔어요. 조명이 화려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만수대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걸었어요. 양쪽 벽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소파, 테이블, 술병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소파에 앉아 술잔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감매기듯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명태를 팔 때 손님들이 명태를 이리저리 들어보고 살피던 그 눈빛과 비슷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래를 참 잘하더군. 앉으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등이 굳었어요. 앞으로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될 거요. 무슨 임무입니까? 아, 원수님. 곧 알게 될 거요. 기숙사로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서영이가 깨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괜찮아? 무슨 일이었어?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특별한 임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때의 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지 않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알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요.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평양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청진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파도 소리, 명태 냄새, 어머니 민요. 그것들을 생각하면 조금은 덜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꿈에서도 그 방이 나왔습니다. 붉은 카펫, 술 냄새, 그리고 뭔가를 감매기는 눈빛. 저는 꿈속에서도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첫째 주였습니다. 아침 일찍 기숙사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보이부 남자였습니다.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1시간 안에요.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창광산 초대소라고 했습니다. 특별 교육을 받게 된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영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저를 봤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 교육 받으러 간대. 금방 돌아올게. 서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해 언니.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게 서영이와 나눈 마지막 평범한 작별이었습니다. 창광산 초대소는 평양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고급 숙소였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묵기도 하고 고위 간부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곳이었어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넓은 방 안에 이미 여러 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2명쯤 됐어요. 모두 20대 초중반이었고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무용수, 가수, 악기 연주자들이었어요. 저처럼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그 방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마치 다들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각진 턱, 날카로운 눈빛. 이름은 김옥란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또렷했어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쁨조 일원입니다. 원수님을 직접 모시는 영광을 얻은 겁니다. 기쁨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소문으로는 들어본 적 있었어요. 김정은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라고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곁에서 시중을 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정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는 며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김옥란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앉혀놓고 가르쳤어요. 첫째 날은 충성 교육이었습니다.
원수님은 우리의 태양이며 우리는 그분의 뜻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둘째 날은 예절 교육이었습니다. 원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눈을 맞춰야 하는지 모든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셋째 날은 화장법이었습니다. 연한 분홍 입술, 가늘게 그린 눈선, 흰 피부가 잘 드러나도록 김옥란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교정해줬어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옥란이 우리를 모았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더 단단하고 더 차가웠습니다. 이제부터 본 교육을 시작합니다. 원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수님은 국정으로 몹시 피로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피로를 풀어드려야 합니다. 몸으로.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건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김옥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버지였습니다. 폐결핵으로 기침하고 계신 아버지. 제철소 일을 하다 몸이 망가진 아버지. 그분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시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어머니가 하준이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친구는 22살 피아니스트였어요. 바로 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이도 같은 날 이곳에 불려온 거였어요. 그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서영이는 침대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침대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서영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저도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 그랬으니까요. 우리 둘 다 무서웠습니다. 방 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천장을 봤어요. 창밖에 평양 불빛이 보였습니다. 화려하고 차가운 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4살짜리 딸이 22살짜리 딸이 저런 곳에 있다는 걸 부모님이 아셨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요? 저는 그날 밤 어머니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그 거친 손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평양에서 노래를 배우고 있는 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생각하셨겠지요. 그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카메라가 있었으니까요. 실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웃는 법을 배웠어요. 웃고 싶지 않아도 웃는 법을요. 아픈 표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어요. 무서워도 무섭지 않은 척하는 법을요. 김옥란은 그걸 원수님을 모시는 예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연습실 거울 앞에 서면 제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거든요. 빈 그릇 같았어요. 24살 성악도의 눈에 있어야 할 꿈이, 설렘이, 호기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버티고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노래 연습을 시키면 소리는 나왔지만 그 소리 안에 감정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없는 게 아니냐고 물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영이는 저보다 더 힘들어했습니다. 원래 섬세한 아이였거든요. 피아노를 칠 때 그 작은 손으로 감정을 쏟아내던 아이가 이제는 밥도 잘 먹지 않고 말수도 줄었어요. 밤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났지만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위로의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서영이가 속삭였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욕실에서였어요. 언니,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반드시 나가자. 그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먼 미래의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살아서 이곳을 나가야 한다는 것.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생각이 저를 겨우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요.
하지만 그 아이 덕분에 저는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2023년 봄이 왔습니다. 창광산 초대소에 들어온 지 5달이 지났어요.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목련이 피는 게 보였는데 작년 이맘때 기숙사 창가에서 서영이와 함께 봤던 그 목련과 같은 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꽃은 같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5달 사이에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아마 저를 아는 사람이 봤다면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볼이 꺼졌고 눈빛이 흐려졌고 웃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무렵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로한 줄 알았어요.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꺼리는 게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서영이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욕실에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 생리 언제였어? 저는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니 1달이 훌쩍 넘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김옥란에게 말했습니다. 생리가 늦는다고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없이 검사약을 가져왔어요. 욕실에서 혼자 검사했습니다. 2줄이 나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2줄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4살의 제 뱃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동생 하준이도 없는 이 차갑고 낯선 방 안에서요. 병원에 갔습니다. 평양 외곽의 조용한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어요. 8주라고 했습니다. 2달이었어요. 저는 진찰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8주면 이미 심장이 뛰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작은 심장이요. 김옥란이 말했습니다. 수술 날짜 잡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싫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하은 동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낳고 싶습니다. 제 아이입니다. 김옥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 남동생이 17이지요. 청진에서 학교 다니고 있지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준이, 17살 남동생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 한마디 때문에 가족 모두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건 협박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연좌제라고 하는 건데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처벌을 받습니다. 일제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게 살아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뱃속에 손을 얹고 누워 있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겠지만 저는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작고 빠른 소리가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세상에 데려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으면 어떤 아이였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였을까? 아버지처럼 어깨가 넓은 아이였을까? 서영이가 밤마다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요. 그게 그때 제가 받은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수술 당일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마취 주사를 준비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마취 없이 해주세요. 의사가 멈췄습니다. 김옥란도 저를 봤어요. 이하은 동무, 무슨 소리입니까? 이 고통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잊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고 있었어요. 마취를 맞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다 끝나버리고 그러면 그 아이가 세상에 있었다는 흔적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제 몸만큼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인 제가 기억해야 한다고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뱃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비명을 참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민요를 속으로 불렀어요. 바다에 나간 낭군을 기다리는 그 노래를요. 어릴 때부터 수백 번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어머니가 설거지하면서 흥얼거리시던 그 멜로디가 그 순간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수술대 위에서 그 노래를 속으로 부르며 버텼습니다. 30분 동안요. 끝났습니다. 아이는 사라졌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옆으로 흘렀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덕분에 엄마가 한 가지를 알게 됐어. 살아야 한다는 걸.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걸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서영이가 밥을 떠다 줬어요. 약을 챙겨줬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워서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낳을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 아프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고 7살 때부터 노래를 가르쳐 주셨고 손이 터지도록 장마당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했어요. 반드시요. 일주일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빈 그릇 같았던 눈빛이 이제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어요.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요. 결심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살아서 나가야 합니다. 어머니한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요. 그날부터 저는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서영이가 떠난 날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순간에 왔습니다. 2023년 7월이었습니다. 초대소에 들어온 지 8달이 지났어요. 여름이었지만 방 안은 늘 에어컨이 돌아가서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이 싫었어요. 청진 여름은 바닷바람이 불어서 덥지만 시원했는데 이곳의 차가움은 인공적인 차가움이었습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공기였어요. 살아있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서영이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원래도 작은 아이였는데 그 무렵에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아서 손목이 앙상했어요.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 손가락 뼈가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서영이는 웃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영이의 웃음에서 소리가 사라졌어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 나 요즘 꿈을 꿔. 어느 날 밤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욕실 안에서였어요. 물을 틀어놓고 속삭였습니다. 무슨 꿈? 온성 꿈, 엄마 꿈. 온성은 서영이 고향이었어요. 두만강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엄마가 꿈에 나와서 밥 먹으라고 해. 그런데 내가 숟가락을 들면 밥상이 사라져. 매일 그래. 저는 서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우리 꼭 나간다. 내가 방법 찾을게. 조금만 더 버텨. 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저를 믿는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새벽 4시였어요. 저는 자다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서영이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화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일어나 욕실 문을 두드렸어요. 서영아, 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영아?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영이가 욕조 안에 쓰러져 있었어요. 물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목이었어요. 작은 손목이, 그 피아노 치던 손목이. 저는 달려갔습니다. 서영이를 흔들었어요. 서영아, 서영아. 하지만 서영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몸이 차가웠어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매일 떠올립니다. 빨개진 물, 서영이의 작은 손, 형광등 불빛. 그것들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자다가 그 장면이 나오면 비명을 지르며 깨곤 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한참 동안 그랬습니다. 소란이 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김옥란도 왔습니다. 보이부 남자들이 왔어요. 서영이 시신을 옮겼습니다. 빠르고 조용하게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요. 김옥란이 우리를 모았습니다. 오늘 일은 밖에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도. 아셨습니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요. 서영이는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요. 하지만 우리는 알았어요. 서영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라는 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저는 서영이 침대를 봤습니다. 베개 밑에 뭔가 있었어요. 꺼내봤습니다. 악보였어요. 쇼팽의 녹턴 내림 나장조. 서영이가 제일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악보 여백에 연필로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언니는 꼭 나가. 나 대신 피아노도 들어줘. 쇼팽 좋아해줘. 고마워.
저는 그 악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오래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고요. 22살짜리 아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피아노 들어달라고, 쇼팽 좋아해달라고. 그것이 서영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서영이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억지로요. 먹고 싶지 않았지만 먹었어요. 몸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서영이가 못다 산 몹까지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김옥란 앞에서는 순종적인 척했어요. 감시 카메라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쉬지 않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느 시간에 경비가 바뀌는가? CCTV 사각지대는 어디인가? 비상구는 어디 있는가? 서영이 악보는 속옷 안쪽에 접어서 품었습니다. 매일요. 그게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손을 가슴에 얹으면 악보의 감촉이 느껴졌고, 그러면 서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은 손으로 쇼팽을 치던 서영이.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악보를 자유로운 땅에서 펼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8월이 됐습니다. 탈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같은 방 친구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누가 아직 눈빛에 불씨가 남아있는지를요. 강미란이었습니다. 23살 원산 출신 무용수였어요.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가끔 창밖을 볼 때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요. 저는 욕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미란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가고 싶어? 미란이가 저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자. 그날부터 우리 둘이 함께 계획을 짰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은 새벽 3시. 북쪽 복도 CCTV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점검을 위해 잠깐 꺼진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에서 알아낸 것이었어요. 서영아, 기다려. 언니 꼭 나갈게. 나가서 쇼팽 들을게. 그리고 세상에 말할게.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피아노를 쳤는지를. 내가 22살에 여기서 떠나야 했다는 걸. 반드시 말할게. 강을 건너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서영이 악보를 접게 하면 안 된다고요. 2023년 9월 초였습니다. 초대소에 들어온 지 10달이 지나 있었어요. 탈출 날짜를 9월 14일로 잡았습니다. 그날 김옥란이 평양 외부 출장을 간다는 걸 미란이가 알아냈어요.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운다고 했습니다. 경비가 조금 느슨해질 거라는 계산이었어요. 준비는 한 달 전부터 했습니다. 김정은이 가끔 건네주는 선물들이 있었어요. 시계, 반지, 목걸이 같은 것들이었는데 저는 그것들을 쓰지 않고 모아뒀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며요. 그것들을 팔면 브로커 비용이 됐어요. 미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아버지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기침하면서도 웃으시던 아버지, 어머니 손을 생각했어요. 겨울이면 터서 피가 맺히던 그 손, 하준이를 생각했습니다. 17살 남동생이 지금쯤 얼마나 컸을지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기다려요. 제가 반드시 나갑니다. 서영이 악보를 꺼냈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이었어요.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서영이 글씨가 보였어요. 언니는 꼭 나가. 저는 악보를 다시 접었습니다. 비닐에 꼼꼼히 싸서 속옷 안쪽에 넣었어요. 물에 젖으면 안 됐습니다. 서영이가 남긴 마지막 것이었으니까요. 9월 14일 새벽 2시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미란이도 이미 깨어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인민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미리 챙겨둔 작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음식 조금, 돈, 그리고 서영이 악보. 북쪽 복도로 나갔습니다. CCTV가 꺼져 있는 시간이었어요.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요. 계단을 내려가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층 한층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정도로 뛰었어요. 1층 비상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찬 공기였어요. 9월 평양 새벽은 이미 서늘했습니다. 뛰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뛰었어요. 미란이가 옆에서 함께 뛰었습니다. 미리 알아둔 길이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미리 약속해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브로커였습니다. 장철민 58살. 전직 보이부 하급 요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연배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저는 믿어도 될까 싶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탔으면 엎드려요. 소리 내지 말고. 장철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올라탔어요. 낡은 천 아래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덜컹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란이 손을 잡았어요. 미란이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시간쯤 달렸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요. 여기서부터 걷습니다. 숲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어요. 청진 바닷가에서 봤던 별과 같은 별인데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철민이 앞서 걸었어요.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어요. 풀숲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40분쯤 걸었을 때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어요. 하지만 물살이 빨랐습니다. 건너편이 중국이었어요. 거기만 건너면 됐습니다. 저는 강을 봤습니다. 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지옥이고 저쪽은 다른 세상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6.25 때 피란 가셨던 분들이나 그 이야기를 어른들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을 두고 강 하나를 건너야 했던 그 마음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요. 9월 강물은 차갑습니다. 들어가면 숨 막힐 거예요. 그래도 멈추면 안 됩니다. 순찰병 지나가면 바로 출발합니다. 장철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엎드렸어요. 풀숲에 몸을 낮췄습니다. 저 멀리서 순찰병 둘이 중전등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총을 메고 있었어요. 그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동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순찰병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어요.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닿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9월 두만강 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허리까지 잠겼어요. 물살이 샜습니다. 몸이 떠내려갈 것 같았어요. 저는 한 손으로는 보따리를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서영이 악보가 들어있었어요. 젖으면 안 됐습니다. 나머지 한 손으로 헤엄쳤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켜졌어요. 강 위쪽에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순찰대였어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순찰조였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물에 총알이 박혔어요. 바로 옆이었습니다. 저는 비명 대신 물을 먹었어요.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요. 팔이 빠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또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탕! 미란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란이는 헤엄치고 있었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장철민은 보이지 않았어요. 건너편 강변에 손이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기어올랐습니다. 손이 흙을 잡았어요. 미란이도 옆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강변에 쓰러졌어요. 숨이 찼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이기도 했고 공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장철민이 없었어요. 강 쪽을 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조명이 강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물속에 뭔가가 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 선생님, 저는 작게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철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강 건너편까지 데려다주고 그는 강 위에 남았어요. 58살 아버지 연배의 그분이요. 이름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어디 출신인지도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돈을 받고 우리를 도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목숨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저는 강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래요. 옷을 짜서 입었습니다. 보따리를 열었어요. 서영이 악보를 꺼냈습니다. 비닐 덕분에 젖지 않았어요. 쇼팽 녹턴 악보가 그대로였습니다. 서영이 글씨도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야 울었습니다. 강변에 쪼그려 앉아서요. 미란이도 옆에서 울었어요. 살았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잡히면 다시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 움직여야 했어요. 밤새 걸었습니다. 숲을 헤치며 동쪽으로요. 동이 틀 무렵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조선족이라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에요. 한국말을 하고 된장찌개를 먹고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요. 저는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탈북자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빨리. 할머니 이름은 한순옥이었습니다. 72살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더니 한참 만에 뚝배기를 들고 왔습니다. 된장국이었어요. 저는 그 된장국 냄새에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된장국 냄새와 똑같았거든요. 청진 우리 집 부엌에서 나던 그 냄새였어요. 할머니가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괜찮아. 이제 됐어. 울어도 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10달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서영이 생각도 났습니다. 아버지 기침 소리도 생각났어요. 어머니 거친 손도요. 할머니는 말없이 제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제 어머니 같았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중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라오스 정글을 걸으면서 저는 어머니 민요를 불렀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못했어요. 속으로만요. 그래도 그 노래가 저를 걷게 했습니다. 한순옥 할머니 집 다락방에서 열흘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나갈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이 수시로 순찰을 돌았거든요. 탈북자를 잡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게 그 사람들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어요. 북한으로 송환되면 정치 범수용소였습니다. 그러니 낮에는 다락방에 꼼짝없이 앉아 있었어요. 미란이와 나란히 앉아서 숨소리도 죽이고요. 밤에만 할머니가 밥을 갖다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맵기 정성스러운 밥을 갖다 주셨습니다. 된장국, 김치, 달걀 부침이 같은 것들이었어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다락방 사다리를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습니다. 내복이었어요. 두툼한 것으로요. 곧 추워진다. 입고 가거라.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위험하실 텐데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비가 함경도 출신이야. 6.25 때 넘어왔지. 그러니 너희가 남이가. 6.25. 그 단어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도 분단 때문에 고향을 잃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7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실향민을 다락방에 숨겨주고 계셨습니다. 분단이 만든 상처가 이렇게 길고 깊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열흘 후 할머니가 브로커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조선족 남자였어요. 40대,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방콕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한 명당 3,000위안이었습니다. 저와 미란이 합쳐서 6,000위안이었어요. 모아둔 돈과 선물을 판 돈을 합쳤습니다. 간신히 맞았어요. 힘든 길입니다. 정글을 걸어야 해요. 몸이 버텨야 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길이든 걷겠다고 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11달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아니, 열흘이었지만 그 열흘이 11달처럼 느껴졌어요. 나오기 전에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두 손을 잡으셨어요. 오래요. 몸 건강히 가거라. 한국 가면 잘 살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다시는 못 볼 이 할머니가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고 도와주신 분이었어요. 중국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트럭을 타고 버스를 타고 또 걷고를 반복했어요. 보름이 걸렸습니다. 운남성 국경 지역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국경선이었어요. 밤에 움직였습니다. 가이드가 앞서 걸었어요.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밀림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벌레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모기가 달려들었어요. 긁으면 안 됐습니다. 소리가 나니까요. 라오스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련이었어요. 정글이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가이드가 길을 뚫으며 걸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팔을 긁었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습기가 엄청났어요.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여러분, 라오스 밀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숲과는 완전히 달라요. 덥고 습하고 어두운데 뱀도 나오고 벌레도 크고 발이 지늘게 빠지면 빼기도 힘듭니다. 첫날은 12시간을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두 번째 날은 발이 부어서 신발이 꽉 끼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세 번째 날은 미란이가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어요. 가이드가 잠깐 쉬자고 했습니다. 저는 미란이 옆에 앉아서 물을 먹였어요. 미란이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나 못 가겠어. 갈 수 있어.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다리가 안 움직여. 저는 미란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죽이고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니 민요였습니다. 바다에 나간 낭군을 기다리는 그 노래요. 청진 바닷바람 냄새가 나는 노래였어요. 라오스 정글 한가운데서 함경도 민요를 부르는 게 우스웠지만 그래도 불렀습니다. 미란이가 눈을 떴어요.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노래야? 우리 어머니 노래. 힘낼 때 부르는 거야. 미란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걸었습니다. 닷새를 걸었습니다. 태국 국경에 도착했어요. 마지막 강이었습니다. 메콩강 지류였어요. 두만강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헤엄쳐 건넜어요. 이번엔 총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건넜어요. 태국 땅에 올라섰을 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이 손에 닿았어요. 이 흙이 자유로운 땅의 흙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콕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로 6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태국 풍경이 흘렀습니다. 야자수, 오토바이, 사원 지붕들. 제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웃으면서요.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원래는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방콕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가 근처에서 헤어졌어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했어요. 지도를 봤습니다. 걸어서 30분이었어요. 저와 미란이는 걸었습니다. 방콕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속으로 어머니 민요를 불렀어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고 그냥 뒀어요. 방콕 거리에서 우는 여자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봤어요. 남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익숙한 깃발이겠지만 저한테는 달랐습니다. 그 깃발이 있는 곳이 제가 가야 할 곳이었어요. 그 깃발 아래 있으면 아무도 저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원이 나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 대한민국 탈북자입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대기실이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란이가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의자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플라스틱 의자였는데 앉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0달 동안 버텨온 힘이요. 담당 직원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북한에서 왔습니다. 기쁨조 출신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들어오십시오.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요. 참지 않았어요. 더 이상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감시받지 않아도 됐어요. 여기서는요. 미란이도 울었습니다. 우리 둘이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직원이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침대가 있었어요. 진짜 침대였어요. 이불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이불이요.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기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감시 카메라도 없었고 김옥란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없었고 새벽에 불려나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서영이 악보를 꺼냈습니다. 가슴에 올려놓고 봤어요. 쇼팽 녹턴. 서영이 글씨. 언니는 꼭 나가. 나왔어 서영아. 내가 나왔어. 이제 자유로운 땅에서 내 악보를 펼쳤어. 눈물이 악보 위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것도 그냥 뒀습니다. 서영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민요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서요. 작게지만 진짜 목소리로요. 바다에 나간 낭군을 기다리는 그 노래를요. 대사관 방 안에 그 노래가 울렸습니다. 10달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제가 원해서 부른 노래였어요. 한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노래방에 갔습니다. 혼자요. 문을 잠그고 앉아서 어머니 민요를 불렀어요. 1시간 동안요. 그게 제 자유의 첫날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일이었습니다. 3일절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걷는데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어요.
형광등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웃으면서 전화를 받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사람, 커피를 들고 뛰어가는 사람. 다들 자유로웠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풍경을 멈춰 서서 봤습니다. 미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언니, 왜 그래? 그냥 좀 보고 싶어서. 통일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여자분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환영합니다. 누군가 저를 환영한다고 했어요. 쫓아오지 않고 가두지 않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올해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에요.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어요. 2인실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어요. 저는 그 나무를 한참 봤습니다. 저 나무는 아무도 자르지 않아도 저기 서 있을 수 있구나. 이상한 생각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뷔페식이었어요. 하얀 쌀밥, 된장찌개, 갈비찜, 나물들. 쟁반에 담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다 먹어도 된다고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냐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드세요. 여기는 남는 게 더 많아요.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밥 먹다 우는 건 좀 그러니까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률 같은 것들을 배웠어요. 북한과 완전히 다른 세상의 규칙들이었습니다.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하나가 신기했습니다. 오후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화면이 움직이면 놀랐어요. 여러분도 처음 스마트폰 쓰실 때 그러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그래도 예전에 전화기라도 써보셨잖아요. 저는 전화기 자체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 더 어색했어요. 두 번째 달에 심리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50대 여자분이었어요. 눈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첫 상담날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을 고르려니 한참 걸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노래하고 싶어요. 다시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노래하세요. 제가 노래해도 돼요? 당연하죠. 여기서는 뭐든 해도 돼요.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민요를요. 처음엔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10달 동안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억지로 시켜서 부른 적은 있었지만 제가 원해서 부른 적은요. 그래서 목이 기억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민요 첫 소절을 흥얼거리는 순간 목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나왔어요. 떨리는 소리였지만 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1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니 민요, 청진에서 배웠던 노래들, 평양음악대학에서 연습하던 곡들. 끝에는 쇼팽 녹턴 선율을 목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피아노가 없으니까 목소리로요. 서영이가 쳤던 그 선율을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료식이 있었어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정착금도 나왔어요. 임대 아파트도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져보는 제 공간이었어요. 이사 첫날 빈 방에 앉았습니다. 가구도 없고 짐도 없는 텅 빈 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이 빔이 제 것이었으니까요. 누가 뺏을 수도 없고 누가 들어올 수도 없는 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서 또 노래를 불렀어요. 텅 빈 방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메아리가 돌아왔어요.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다친 거예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창광산 초대소, 김옥란의 목소리, 서영이 욕실. 그것들이 꿈에 나왔어요.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땀이 흥건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 민요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조금 진정됐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도 먹었어요. 상담도 계속 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어요.
악몽이 일주일에 매일 오다가 사흘에 한 번이 됐고 사흘에 한 번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렇게 천천히요. 그 무렵 박준서를 만났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34살 활동가였어요. 강연회에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탈북 경험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끝나고 그분이 다가오셨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용기 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북한 인권에 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자가 아직 무서웠어요. 창광산 초대소 이후로 남자를 보면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준서 씨는 달랐어요. 눈빛이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어요. 카페에서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준서 씨는 제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었어요. 중간에 자기 의견을 끼워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누군가 그냥 들어주는 것이요.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이요. 헤어질 때 준서 씨가 물었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준서 씨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준서 씨가 제 속도에 맞춰줬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가까이 앉는 것도 모두 제가 먼저 괜찮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어요. 어느 봄날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준서 씨가 말했어요. 하은 씨, 노래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민요를 불렀어요. 한강 바람 속에서요. 바다에 나간 낭군을 기다리는 청진 민요를 서울 한강변에서 불렀습니다. 준서 씨가 가만히 들었어요. 끝까지요. 아름다운 노래네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다고 했지요. 네. 언젠가 어머니도 들으시면 좋겠네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하준이. 아직도 청진에 계신 제 가족들이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아계신지도 몰랐어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 인권센터를 만들었어요. 제가 센터장입니다. 기쁨조 피해 여성들을 돕고 탈북 여성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곳이에요. 직원 넷이 함께 일하는데 다들 탈북민입니다. 미란이도 있어요. 우리는 두만강을 함께 건넌 사이니까요. 매주 강연을 다닙니다. 학교, 교회, 시민단체에서요. 북한 여성들이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 알리는 강연이에요. 처음에는 강단에 오르면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떨려요. 말하면 말할수록 목소리가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엔에도 가서 증언했어요. 미국 의회 청문회에도 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기쁨조가 무엇인지, 북한 여성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를요. 말할 때마다 서영이를 생각합니다. 서영이가 해주지 못한 말을 제가 대신 하는 것 같아서요. 매년 7월이면 저는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쇼팽 녹턴 내림 나장조요. 서영이가 제일 좋아하던 곡이에요. 제 피아노 실력은 형편없어요. 성악가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칩니다. 틀리면서도 끝까지 쳐요. 서영이 악보를 펼쳐놓고 서영이 글씨를 보면서요. 언니는 꼭 나가. 나왔어, 서영아. 나왔고 살았고 말했어. 너 이야기도 했어. 세상이 들었어. 요즘 아침이면 준서 씨가 밥을 합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셔요. 서울 하늘이 보입니다. 자유로운 하늘이에요. 비행기가 지나가기도 하고 구름이 흐르기도 하고 참새가 전깃줄에 앉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풍경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기침하면서도 웃으시던 아버지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빗겨주시던 어머니요. 하준이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쯤 20살이 됐을 남동생이요. 살아계시겠지요. 살아계셔야 해요.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지요. 분단된 지 어느새 80년이 다 됩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가족이 헤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어머니가 자식을 그리워하며 눈을 감으셨는지 몰라요. 이산 가족 상봉 소식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울었습니다. 백발이 된 할머니가 60년 만에 동생 손을 잡는 걸 보면서요. 저도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날이요. 그날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어머니 민요를요.
처음 가르쳐 주신 그 노래를 어머니 앞에서 다시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하은입니다. 기쁨조 출신 탈북민이에요. 24살에 끌려가서 25살에 강을 건넜습니다. 지금은 27살이에요. 살았고 자유롭고 노래합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방 안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매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위해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목소리가 쉬는 날까지요. 서영아, 봤지? 언니 말했어. 그리고 어머니 기다려요. 반드시 다시 그 노래 들려드릴게요. 그날이 올 거예요. 꼭요.